하고, 자, 두 번째로 원인체가 있다고 해도 숙주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질병 발생의 형태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가령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예로 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원인체가 있지만 숙주가 20대 건강한 청년인 거랑 그 다음에 80대의 노인인 거랑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도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전적 형질이나 자연면역, 수동면역, 어쨌든 면역 상태. 백신은 수동면역은 백신도 일종의 어떤 그런 면역 상태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어떻게 인공적으로 획득된 자연 면역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획득된 그런 어떤 능동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여부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동물을 하니까 동물군, 그 다음 뭐 산치수, 연령, 뭐 기왕력이라는 건 기존에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칸디다증도 그렇지만 면역 같은 게 떨어지면은 질병 같은 데 굉장히 감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숙주의 상태. 세 번째는 이제 환경 요건이죠. 동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내는 환경이 어떤지. 그래서 동물이 제일 그 질병에 잘 걸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으면 질병이 잘 걸려요. 주위 환경이 더럽고 뭐 똥도 잘 안 치워주고 밥도 잘 안 주고 난방도 잘 안 해주고 그러면은 생존하는 데 있어 스트레스가 굉장히 상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질병에 취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파리, 곤충, 벌레, 해충 이런 것들 다 제어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뭐 모기 있으면은 모기라도 잡아주고 모기장이라도 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기에 의해서 댕기열 같은 게 감염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동물은 잘 감염되지 않지만 주로 사람이지만 그 다음에 뭐 사람이라든지 기본적인 스트레스 아니면은 사회적 환경 같은 거는 뭐냐면은 동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서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 결국은 스트레스나 환경 요건 같은 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질병 발생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삼각형의 형태에서 어느 한 형태가 무너지거나 너무 강화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질병 발생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체에서 가령 변종이 생겼다. 그러면은 델타 변이에 의해서 질병 발생이 확 되는 거고 숙주 쪽에서 우리가 그 면역을 했다. 백신을 맞았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질병 발생이 확 줄어드는 거죠. 환경 요건에서는 뭐 기후가 굉장히 추워져 갖고 질병에 취약해졌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질병 발생이 확 되고 어쨌든 삼각형을 이루는 것은 꼭 알아두세요. 숙주, 원인체, 환경 요건 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뭡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질병의 삼각형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축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숙주, 원인체, 환경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주, 원인체, 환경 요건. 그 다음에 요건 좀 뜬금없는데 자, 물을 통한 전파가 조금 일반적인 감염에 비해서 좀 특이하다 그랬죠. 특이하다기보다는 보통 상수도를 통해서 전파되면 어떻다 그랬죠? 상수도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은 이게 자, 상수도는 누구나 물을 마시죠. 수돗물이든 뭐든. 그러니까 질병 발생이 갑자기 확 일어나요. 그죠? 보통은 오염 장소가 있으면은 거기로부터 하류 지역에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지리적 분포에서 어떤 전파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분포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시적인 분포가 같은 날 다수가 생겼다가 그 후에 감소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기본적으로 잠복기가 길고 이런 물로 인해서 전파되는 거는 사망률이 낮다고 그랬고 유행 초기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린애만 걸린다든지 노인들만 걸린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초기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게 되고 그 다음 뭐 장마라든지 상수도 오염 같은 게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상계절 변동 같은 게 있으면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서 뭐 적조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세균 같은 게 막 증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마라든지 상수도 오염이 생기면은 여기가 원래 물이 깨끗했는데 다른 데서 유입된 세균이라든지 그런 병원체 같은 것들이 유입돼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자, 물을 통한 전파는 뭐 수의사 쪽이긴 하지만 수의사 국가고시에서는 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까지 돼 있고 보통은 여기서 뭐 틀린 거 고르라, 맞는 거 고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도 그렇게 나올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역학으로 넘어가서 역학에서 이제 발생률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발생률이 뭐라 그랬죠? 어떤 질병의 발생률이라는 것은 대상 집단 중에서 일정 기간에 새로 발생한 환축수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 질병에 걸릴 확률 또는 위험도의 직접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측정이다. 자, 그래서 발생률이 있고 유병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예시로 들면서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줬죠. 발생률은 새로 발생한 환축수가 되는 거고, 유병률 같은 경우는 어떤 기간 동안에 새로 발생한 게 아니고 어떤 기간 동안에 발생한 환축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발생률의 정의랑 유병률의 정의랑 알아두시고 이 차이점이 어떤지, 발생률이랑 유병률의 정의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발생한 환축수를 표시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발병률, 유병률 이게 아니고 발생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률에 대한 정의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민감도랑 특이도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감도라는 거는 그 질병에 이완된 것으로 알려진 환축에서 양성검사가 나타날 가능성. 다시 말해서 이완됐다는 건 뭐죠? 질병에 걸렸다는 거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양성을 양성으로 잡아내는 능력이라 그랬죠. 그죠? 그게 검사 민감도라 그랬어요. 검사 특이도는 음성을 음성으로 잡아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코로나에 안 걸렸어. 키트를 하니까 실제로 코로나도 안 걸리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검사 특이도라고 하고, 특이도가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코로나에 확실히 걸렸는데 키트를 해보니까 PCR 키트에서도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민감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양성을 양성으로 잡는 능력이 민감도, 음성을 음성으로 잡는 능력이 특이도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이완된 것으로 알려진 환축에서 만약에 양성 검사가 나타날 확률이 어느 정도, 그걸 측정하는 수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민감도라고 하면 돼요. 뭐 검사 민감도라고는 하지만 그냥 민감도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민감도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위양성이랑 위음성도 말씀을 드렸죠. 위양성은 뭐라 그랬죠? 나는 안 걸렸어. 근데 키트에서는 양성이 떠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위양성이라 그랬죠. 자, 위음성은 뭐라 그랬죠? 내가 실제로 걸렸는데 키트를 해보니까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위음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양성이랑 위음성의 차이점도 꼭 알아두세요. 내가 걸렸는데 양성이 뜨면은 위양성, 안 걸렸는데 음성이 뜨면 안 걸렸는데 양성이 뜨면 위양성, 걸렸는데 음성이 뜨면은 위음성. 헷갈린다. 네, 그래서 검사 민감도가 뭔지, 검사 특이도가 뭔지, 위양성이 뭔지, 위음성이 뭔지, 요 네 가지 정의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오겠죠. 위양성이 뭔지, 위음성이 뭔지, 민감도가 뭔지, 특이도가 뭔지, 양성을 양성으로 잡는 능력, 음성을 음성으로 잡는 능력,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형태는 어떤 형태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A, B, C, D가 그냥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그냥 계산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위쪽은 질병의 양성, 음성이 되고, 옆쪽은 세로축이죠.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은 실제로 코로나라고 치면 코로나가 걸렸을 때 양성, 음성이 되는 거고, 세로축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를 키트로 했을 때 양성, 음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코로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요새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뭐 양성이니 음성이니 위양성이니 이런 용어들을 사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때도 이제 요걸 들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민감도를 구하는 방법은 얘랑 얘를 더해서 A로 나누게 되면 되고, 특이도를 구하는 방법은 얘랑 얘를 더해서 얘로 나누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양성 예측률, 음성 예측률, 그래서 PPV, PNV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옆쪽에서 더해서 진양성 A가 위로 오고, 옆쪽에서 더해서 D가 위로 오면 돼요. 얘는 세로에서 더해서 A가 위로 오고, 얘는 세로에서 더해서 D가 위로 오고, 이런 형태로 외우면 된다 그랬죠. 가령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은 진양성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민감도는 어떻게 될까요? 102 더하기 38 한 개 분모로 가는 거죠. 142 분모로 가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오는 거죠? 102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요거 잘 봐두세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이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얘를 해서 그러면은 B, D 하고 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죠. AC 분의 A, 그죠? 이렇게 되고, 양성 예측률 같은 경우는 얘랑 얘를 더한 142가 분모에 오고, 그 다음에 102가 분자에 오고, 음성 예측률은 얘랑 얘를 더한 262가 분모에 오고, 얘가 분자에 오고. 그래서 요거 하듯이 그냥 A, B, C, D 순서대로 해서 식대로만 계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잘 봐두세요.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일단 위양성, 위음성이 뭔지, 민감도, 특이도가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감도 구하세요, 특이도 구하세요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 표에서 구할 수 있겠죠. 제가 민감도 구하세요, 특이도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그냥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뭐 저것도 뭐 설명을 많이 드렸죠. 우도빈이 뭐니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것까지는 사실 몰라도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역학 연구의 접근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기술 역학이 있고 분석 역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역학 말 그대로 이제 기술해 놓은 거고, 분석 역학은 어떤 그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한 게 분석 역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단면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과거에서 현재. 자, 단면 연구 같은 경우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딱 현재만 보는 거예요. 과거든 미래든 중요하지 않아. 그죠? 환자 대조군 연구는 현재 있는 환자, 아픈 환자가 있고 안 아픈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아픈 환자랑 안 아픈 환자를 이 사람이 어떤, 그러면은 뭐 가령 암이라 그러면, 폐암이라 그러면 전에 담배에 노출됐는지 노출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과거를 따라서 가는 게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했고. 자, 코호트 연구는 뭐라 그랬죠? 코호트 연구. 자, 코호트 연구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고, 현재 시점에서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폐암이랑 담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쨌든 연관성이 좀 밝혀졌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담배를 피는 사람, 안 피는 사람 딱 구분을 해서 이 사람을 이제 10년,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코호트랑 금연 코호트랑 이제 나눠가지고 하는 거죠. 코호트라는 게 뭐라 그랬죠? 같은 특성을 가진 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코호트라 그런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코호트라고 하면은 이 노출군이든 뭐든 어쨌든 이 기준을 중심으로 나눠서 앞으로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연구 대상 집단을 질병 발생 이전에 확정을 하고 관찰 기간 중에 집단에서 발생되는 질병의 발생 빈도를 관찰하게 되죠. 현재부터 시작돼서 미래까지 하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죠? 비용의 소모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특성을 가진 이 코호트를 중심으로 미래로 가면서 이제 추적 조사를 하게 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어요. 자,
자,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이 중에서 제가 코호트를 제일 길게 설명했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신문기사도 보여드렸죠. 한국인 24만 명, 15년 추적조사 첫 코호트 연구. 자, 코호트가 비용도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들고 앞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질병을 연구한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흔하게 많이 되는 연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고 미래 쪽으로 하면서 추적조사하는 그 연구가 바로 코호트이다.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뒤에 부분은 제가 뭐 현지조사니 뭐니 이런 것들 알려드렸지만 크게 기억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식품위생학 파트를 배웠죠. 그래서 이제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배웠고, 특히 식중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먹고 나서 뭐 설사하고 토하고 이런 것만 식중독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또 어떤 것까지 식중독이라 그랬죠? 보통은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렇게 만성적으로 망가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흡수되면은 어떤 중추신경계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식중독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꼭 감염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독소 같은 걸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되는 그런 형태가 다 이제 식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말은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운 게 이제 우리가 곰팡이 독소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곰팡이 독소가 문제가 되는 게 사료 같은 데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옥수수라든지 어쨌든 뭐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그 옥수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곡류 이런 데서 이제 뭐 발생 많이 된다 그랬죠. 황변미나 이런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곰팡이 독소의 특성이라는 거는 부착이 돼갖고 얘네들이 어떤 대사산물을 만드는데, 곰팡이가 사멸된 형태라고 할지라도 독소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끓이거나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떼내거나 한다고 해도 곰팡이가 주변에 떼냈더라도 이 독소는 안쪽으로 깊이 파고든 상태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곰팡이도 없고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는 독소로 오염된 형태가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곰팡이 독소로 인해서 오염이 되면 어떻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만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식중독이 급하게 설사를 일으키거나 구토를 일으키거나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간이라든지 신장 같은 데가 망가지면서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특이한 형태를 이제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일단은 곰팡이 우리가 독소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어쨌든 요 표를 잘 봐두시면 되는데, 제일 유명한 거는 아플라톡신이라 그랬죠. 그쵸? 아플라톡신이라 그랬고, 아플라톡신이 종류가 B1, B2, 뭐 G1, G2, M1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식품이 조금씩 다르다 그랬어요. 물론 이 아플라톡신이든 오클라톡신이든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애는 보통 빅3 중에 하나라 그랬죠. 아스퍼질러스나 페니실리움이나 푸자리움속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생성되는 이 아플라톡신은 전부 다 다르고, 그 곰팡이 독소는 다르고, 우리나라별로 주요 오염식품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일단은 아플라톡신 뭐 요런 애들은 뭐 쌀, 보리 다양한 이런 데 생길 수 있고, 우리나라가 M1이 기준이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우유죠, 우유.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 아플라톡신 M1 기준이 있는 거는 우유입니다. 우유. 자, 우유이고, 자, 그 다음에 뭐 오클라톡신도 다양하게 있고, 자, 그 다음에 파툴린도 기준이 있죠. 그죠? 파툴린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곰팡이 독소는 아니에요. 아플라톡신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근데 특이하게 얘는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과 주스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사과 주스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기억 뭐 했더라고요? 아플라톡신 M1이 밀크,
우유, 그죠? M이니까 밀크 우유, 파튤린이 사과 주스, 사과나 사과 가공품, 사과 주스 같은 데서 많이 생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 푸모니신도 있고 뭐 있는데 젤라레논도 기억을 해놓으라 그랬죠. 젤라레논은 뭐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내분비계 장애라는 거는 호르몬성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량으로 혈액 안에서 몸에 엄청난 거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만 있어도 이게 독성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젤라레논 같은 경우는 호르몬성, 어떤 호르몬이냐면은 에스트로겐성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스트로겐성 호르몬으로서 내분비 장애를 일으키는 되게 특이한 어떤 곰팡이 독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플라독신 얘기할 때는 어디 망가진다 그랬죠? 간이라든지 간장애 같은 거 일으키고, 뭐 다른 애들도 신장, 간 이쪽으로 보통 일으키거나 아니면 중추신경계 쪽으로 일으키는데, 얘는 특이하게 내분비에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뭐 돼지나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발정 사이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고 약간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행동, 이상한 발정 행동 같은 걸 보일 수 있다 그랬죠. 참고로 이제 돼지는 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정이라든지 아니면 새끼를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소는 젖을 짜지만 돼지는 젖을 안 짜죠. 얻을 게 고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임신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임신해서 나오면은 고기까지 출하되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 그렇게 길게 키우지 않습니다. 뭐 한 6개월 정도 키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많이, 그것도 한 마리가 12마리씩 낳고 그러죠. 임신 한번 할 때 많이 낳고 빨리 낳고 빨리 팔아야 돼요. 근데 얘가 어떤 성호르몬이나 이런데, 그걸 우리가 모돈이라 그래요. 새끼 낳는 돼지를. 그런 새끼 낳는 돼지가, 그 모돈이 이런 내분비계 장애를 보여서 임신이라든지 출산에 문제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막심한 피해를 줍니다. 만약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뭐 중성화 수술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되게 케어를 많이 해주겠지만, 돼지, 소 이런 애들은 산업동물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죽입니다. 뭐 그냥 다 도살장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애들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킨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젤라레논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플라톡신 M1, 우유, 파튤린, 사과 및 사과 주스, 젤라레논은 내분비계, 그 중에서 어떤 에스트로겐 쪽의 질병을 일으킨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아플라톡신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나라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식품, 사료, 사료 원료 같은 데서 규제가 있는데, 특이하게 가공 직전에 뭐 원유, 우유, 어쨌든 우유류에서 0.5 ppb면 엄청나게 적은 양이에요. 엄청나게 적은 양이지만 이렇게 적은 양도 어쨌든 체내에 농축이 돼가지고 이게 간이라든지 신장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독소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이 있다 그랬고, 이런 기준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은 우유 같은 경우도 미국은 이제 한 0.5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말씀드렸죠? 아플라톡신, 우유, 파튤린, 사과 주스, 그리고 기타 아플라톡신 B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식품에서 기준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전수검사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몇 개 골라서 검사를 합니다. 동력이 제일 센 게 이제 B1이니까 B1 위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기준도 그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하는 결과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논문에 많이 보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많이 얘기했었고. 이거 뭐 황변미 중독 얘기하면서 뭐 이제 뭐 김준현 씨가 이런 거 먹고 그 중독이 돼가지고 뭐 간암에 걸리고 이런 게 이제 여기 나오고 그랬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젤라레논은 뭐라고요? 자, 젤라레논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에스트로겐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돼지에서 비정상적인 발정 증세를 유발을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키울 때 어떤 피해가 좀 막심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옥수수, 밀, 귀리, 보리, 참깨 이런 것들이 이제 곡류가 사실은 사료 원료로 많이 쓰여요. 옥수수, 뭐 콩이니 이런 것들 곡류가
사료 원료로 많이 쓰이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그 곰팡이 독소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 독소라는 게 뭐랬어요? 끓이면은 곰팡이는 다 죽지만 독소는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호르몬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너무 적은 양인데 하더라도 어떤 질병 같은 거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옥수수, 밀, 귀리, 보리, 참깨 이런 식으로 어떤 곡류, 사료류에서 일으킬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요건 이제 기억 안 해주셔도 돼요. 젤라레논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 뭐 맥각 중독, 그다음 자연독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연독 식중독은 우리가 보통 자연독 하면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버섯독, 그죠? 독버섯. 그다음에 감자독, 그죠? 솔라닌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보거독 있었죠. 보거독. 보거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삭시토신이 베네르핀이니 하는